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다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각자 자리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속이 다 뻥 뚫린 일 하나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큰아빠 댁과 묘하게 불편한 기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사에서 저희 새언니가 그동안 모두가 꺼내지 못하고 삼키고 있던 말을,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터뜨려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쌓였던 응어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크게 웃었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올해 30을 갓 넘긴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나름 바쁘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집안일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2살 터울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일남 일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말 조용하고 순둥순둥한 성격이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법도 거의 없고 웬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인지 저희 남매도 별 탈 없이 서로 모나지 않게 흔히들 말하는 현실, 남매의 티격태격 싸움 한 번 없이 자라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만큼 평온한 집도 드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 평온을 깨트리던 큰아빠 식구들이었어요. 큰아빠는 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용돈벌이나 단기 일자리조차 오래 못하셨어요. 그래도 본인은 집안의 가장이라고 늘 큰 소리를 치셨고, 사람의 근본이니 재산이 조상의 음덕이니 하는 말을 술자리마다 입에 달고 사셨죠. 어린 저희는 그 이야기가 늘 어렵고 지루했고 나중에는 솔직히 좀 허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한때는 서울 변두리와 근교에만 건물과 땅을 100필지나 갖고 계셨다고 하니 지금 생각해도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자셨던 거죠.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돈으로 사람을 거느리고 마을에선 대지주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덕분에 큰아빠와 저희 아빠는 어릴 적에는 정말 귀한 집 도련님처럼 자라셨다고 합니다. 아빠도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멋진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은 모습이 종종 보여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자랐어도 우리 아빠는 어른이 되고서는 마음이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산이 분배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빠는 건물 한 채를 증여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건물 1층에서 그냥 앉아서 월세만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마랑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1층 식당에서 직접 밥을 해팔고 가게 문 닫고 나면 뒷정리까지 다 하셨어요. 다른 층에서 나오는 월세와 또 다른 건물과 도지준 땅에서 들어오는 돈도 분명 적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수익만 믿고 사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자 하시며 언제나 땀 흘려 일하셨고,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도 경제 개념을 분명하게 배우며 자랐어요. 덕분에 저는 유년 시절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옷이며 학원이며 여행이며 하고 싶었던 건 대부분 해볼 수 있었고, 특히 부모님의 땀 냄새가 배인 그 식당이 저에겐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큰아빠는 달랐습니다. 같은 유산을 받았는데도 본인은 늘 남이 뭘 해주길 바라셨고, 제사 때마다 내가 장손인데라는 말을 방패 삼아 집안 어른 행세를 하셨어요. 가끔은 정말 우습고 가소로워서 어른께 이런 표현은 실례지만 속으로 이분은 왜 이렇게 사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에서 저희 새언니가 그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로 터뜨려 주셨습니다.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새언니가 그야말로 사이다 폭탄을 투척하셨거든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쌓아두었던 응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제사상 앞에서조차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빠는 사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남들보다 훨씬 많은 증여를 받기 시작했대요. 그게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아빠가 물려받은 것과는 정말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답니다. 큰아빠 본인은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일은 손에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나 재벌 행세를 하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함께 일궈낸 것처럼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이 땅 저 땅 다 보고 배운 게 있다고 큰소리치고 다니셨답니다. 게다가 그 허세가 어디까지 가냐면 친척들까지도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도 늘 반말로 툭툭 내뱉으시고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작은아버지는 뭘 알아?
원래 이런 건 장자가 책임지는 거야 하고 은근히 업신여기는 태도를 숨기질 않으셨습니다. 특히 술자리만 되면 더 심했어요. 사람은 근본이 있어야 한다. 집안의 뿌리를 모르면 안 된다. 같은 말을 몇 시간씩 늘어놓으시면서 본인만이 유일하게 그 근본을 아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큰아빠에게는 결혼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사촌 오빠들이죠. 그 사촌 오빠들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길어요. 어릴 때부터 고액 과외에 학교 선생님이 집에 와서 과외까지 해주고 학교에 별의별 기부금을 내서인지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하고 부모님이 재산을 물쓰듯 쓰면서 만들어준 스펙과 배경으로 언제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저희가 같은 나이 또래였지만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은 저와 오빠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장손이라서 너희 작은 아빠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억울하고 분했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대놓고 꾸짖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큰아빠, 큰엄마 두 분의 사치도 끝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께서 증여하신 땅이며 건물이며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싶을 정도예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 외에도 할아버지가 별도로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온갖 핑계로 조금씩 당겨 쓰더니 결국 남은 것마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죄다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싶을 만큼 어처구니 없는 행태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았어요. 갖고 있던 땅과 건물들을 하나씩 팔아서 해외여행 가고 고급 외제차를 바꾸고 사촌 오빠들 유학 보내고 뭐든 남보기에 번듯하게 보이려는 데만 돈을 썼습니다. 사촌 오빠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사치와 허세를 당연한 듯 즐기며 자랐어요. 심지어 그 사촌 오빠들도 본인들이 최고라고 믿는 태도가 뼛속까지 배어 있었어요. 때나 명절에 만나면 꼭 우리 아빠를 아래 사람 대하듯 명령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던 건 제사 준비할 때였어요. 그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큰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아빠를 부르셨어요. 작은아버지, 제사 음식 좀 옮겨주세요. 제기 좀 꺼내세요. 사촌 오빠들은 거실에 떡하니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우리 아빠는 묵묵히 그걸 다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빠가 술에 취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장손의 자식이 곧 이 집의 마디 같은 거야. 작은아버지는 옆에서 거드는 거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분해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차례나 제사도 우리 집에서 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면서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큰아빠는 꼭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손인 내가 부모님 재산을 다 받아야 하는 건데 작은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나눠받았으니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지.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꼭 우리 엄마 앞에서 재산은 근본 있는 집안 사람만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야 복이 따르는 거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조용히 웃으시며 넘기셨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치사하고 무례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촌 새언니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둘 다 평범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서 결혼하자마자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상속자라도 된 것처럼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과외 해외여행에 온통 그런 자랑만 했습니다. 이제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 품격도 달라져야 한다 하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모습에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떠냐면 그렇게 허세와 사치를 일삼다 보니 큰아빠네 집은 언제나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말로만 재벌이고 실제로는 부채에 발이 잠긴 거죠. 우리 아빠 말씀으로는 지금 남은 건물 하나마저도 곧 팔아치워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허영만 줬다가 결국 남는 건 빚과 자존심뿐일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마 그들은 스스로를 재벌이라고 믿겠죠. 참 여러모로 안타깝고 답답한 집안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에 제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큰 경사였어요. 오빠가 워낙 무뚝뚝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던 사람이라 가족들도 다들 이 사람 언제 결혼하나 하고 은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빠가 어느 날 예쁘고도 마음씨가 아주 착한 새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얼굴이 밝고 표정이 부드러워서 우리 엄마 아빠도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새언니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뒤로 주말마다
오빠 부부가 종종 본가에 찾아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걸 무척 좋아하세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아빠는 기회만 생기면 본인이 젊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가게를 키웠는지 하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은 다 이제 그 스토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니 솔직히 저랑 오빠는 적당히 웃고 대답만 하고 귀로는 한쪽으로 흘려보내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새언니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들어주는 건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심으로 재미있어 하는 게 보였어요. 아빠가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면 새언니는 귀 기울여 듣다가 중간에 아버님,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 진짜 대단하셨네요. 하고 감탄을 해요. 아빠가 예전 식당이 잘 될 때 이야기며 또 손님이 없어서 마음고생하던 이야기며 아주 사소한 추억까지 길게 풀어놓으셔도 새언니는 전혀 지루해하는 기색이 없이 맞장구를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옆에서 좀 민망할 정도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새언니가 정말 즐겁게 들어주니 나중에는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오빠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뿌듯해집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표현이 서투른 분이라 자식들한테도 고마움이나 애정을 잘 드러내시진 않는데 새언니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세요. 예전에 못다 한 자랑도 실컷 하고 힘들었던 시절 얘기도 솔직히 털어놓으시고 가끔은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리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새언니가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살짝 손을 잡아드리면 아빠 표정이 세상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조금 웃긴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주말에 오빠 부부가 오면 밥 차리거나 상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일은 온전히 저랑 엄마 그리고 오빠 차지랍니다. 새언니는 처음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부지런히 일어나려 하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가 바로 제지하십니다. 네 새언니가 집에서 네 오빠 밥 차려주느라 얼마나 고생하겠냐. 여기까지 와서 또 일 시키게 할 거냐? 하시면서 아예 새언니를 옆자리에 앉히고 이야기 보따리를 다시 푸세요. 그럼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떠들고 웃으세요. 한두 번이면 그래도 저희도 같이 차리자고 했을 텐데 매번 그러시니 이제는 아예 체념하고 저랑 엄마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갑니다. 오빠도 처음엔 머쓱해하더니 이제는 저랑 같이 부엌일을 곧잘 도와요. 저는 가끔 쟁반에 반찬을 담으면서 거실에서 새언니가 그럼 그때 아버님이 식당 자리 옮기신 거예요? 하고 묻고 아빠가 그래 그때 말이다 하며 말문 여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고 어지간해서는 또 그 얘기야? 하고 피하곤 했는데 새언니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들어주니 저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참 위로받으시는 것 같고 특히 아빠가 한층 젊어진 듯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꺼운 마음으로 엄마를 거들어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어쩐지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언제나 살갑고 착하기만 한 새언니였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몰랐던 새언니의 대박 반전 매력을 보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두고두고 회자할 만큼 통쾌하고 짜릿한 장면이었답니다. 때는 바로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휴일이라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오전부터 큰아빠네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서 제사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부엌에 모여서 제사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 저, 오빠, 그리고 새언니 이렇게 넷뿐이었습니다. 큰엄마랑 사촌 새언니들은 어찌나 뻔뻔한지 제사 지내러 와서는 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만 붙잡고 무슨 영상인지 보고 있고 아무도 부엌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큰아빠는 늘 하시던 대로 허세를 잔뜩 부리면서 거실을 어슬렁거리다가 부엌에 가끔 들어와서는 제사 음식은 정성으로 해야 돼.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같은 잔소리를 툭툭 던지고는 본인은 또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잔소리에 대답도 안 하고 저희끼리 묵묵히 음식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이 다 차려지고 원래 계획으로는 자정 무렵에 제사를 지낼 예정이었는데 새언니가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님, 내일 다들 출근도 해야 하는데 제사를 좀 일찍 지내면 어떨까요? 하고요. 사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큰아빠 눈치 때문에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그러자. 요즘 세상에 다들 직장도 있고 하니 그게 낫지 하고 선뜻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음식 다 차려놓고 상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파에서 자고 있던 큰아빠가 부시시하게 일어나더니 음식 옮기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제사를 준비하는 거냐 하면서요. 아빠가 다소곳이 내일 애들도 출근해야 하니까 좀 일찍 하려고 하고 설명했는데 큰아빠는 얼굴이 금세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허리를 펴고 더 큰 소리로 그게 말이 되냐? 어디서 며느리로 근본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집안 가풍을 이따위로 만드느냐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버렸어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누구 하나 대꾸할 용기도 안 나고 그 무례한 소리에 아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래도 아빠는 평소처럼 한 박자 늦게 알겠어. 그냥 자정에 하자 하고 누그러뜨리려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빠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재수씨, 그리고 오오이처, 이리 와봐라 하고 엄청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새언니와 엄마가 당황해서 부엌 문간으로 나가자 큰아빠는 기세등등하게 팔짱을 끼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 게 어디 있냐? 사람이 근본이 없으면 적어도 배우려는 자세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집안이 제멋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집안 꼴이하고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고 아빠는 중재하려고 그만하자 하고 말했지만 큰아빠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우리 새언니가 차분한 얼굴로 큰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맞아요, 큰아버님.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죠. 그 순간 큰아빠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모두 숨죽이고 새언니를 바라보는데 새언니가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며느리랑 손주며느리는 이렇게 부엌에서 몇 시간씩 음식하고 상 차리는데 장손의 며느리랑 손주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서 자거나 휴대폰만 하고 있으면 그건 근본이 있는 건가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어요. 큰아빠 얼굴이 금방 시뻘개지더니 입술을 달달 떨며 뭐라고 말을 꺼내려다가 그건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 와서 하고 어버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뭔가 변명하듯 더듬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큰아빠는 체면이 있으니 가만히 못 있으셨나 봐요. 결국 언성을 높여 그래서 넌 지금 싸가지 없이 날 가르치려 드는 거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아빠가 급히 나서서 그만해라. 서로 기분 나쁘게 왜 이러냐 하고 말리려 하셨는데 새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짓으로 아빠에게 가만히 계세요 하더니 그제야 목소리를 단단히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저는 이제 이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가풍이니 근본이니 말씀하시려면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큰아빠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말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드럽고 다정하던 새언니가 이렇게 당당하고 또렷하게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옆에서 엄마도 그 순간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짓는 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언니를 바라보는 저희 가족 모두의 존경심이 더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착하기만 하던 새언니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누구보다 강단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이 아마 우리 가족에게도 큰아빠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때 새언니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한 번도 높은 톤으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다들 긴장한 얼굴로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떨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언니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대화하듯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큰아버님, 자꾸 근본이니 가풍이니 말씀하시는데요. 그 근본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큰어머님은 없는 집에서 시집 오셔서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결국 시할아버님 평생 모아놓으신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셨잖아요. 그 순간 큰아빠 얼굴이 정말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둥그렇게 커지고 주름진 이마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방에서 휴대폰 보던 큰엄마도 기척을 느꼈는지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는데 새언니는 큰엄마를 스치듯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시선을 큰아빠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요. 시집와서 큰어머님이랑 합세하셔서 더 재산을 날리셨잖아요. 차례나 제사 때는 꼭 방에 숨어 계시고 집안 경조사 때도 귀찮으면 핑계 대고 안 오시고 그런데도 재산 상속이나 권리는 다 가져가시려는 건 또 뭐고요? 순간 큰엄마 얼굴이 시뻘개져서 귀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들 그렇게 권리만 챙기면서 책임은 안 지시는데 그게 근본 있는 집안에서 배운 태도인 건가요? 그 말에 큰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갑자기 새언니 쪽으로 달려들려 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하고 쌍욕을 퍼부으며 달려들려는 걸 순간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 몸으로 막아서셨어요. 그 소동에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욕설을 다 듣고 난 뒤에도 얼굴에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거 보세요, 큰아버님. 저렇게 미친 사람 마냥 쌍욕하는 큰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묵은본인 것 같네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낮은데 오히려 그게 더 통쾌하고 강력하게 들렸어요. 큰아버님이 평소에 그렇게 가풍이니 근본이니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바로 옆에 계신 큰어머님부터 가르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큰아빠가 말문이 턱 막혀서 얼굴만 달달 떨면서 더듬거리기만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방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촌 오빠들이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뭐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우리 오빠가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가 평소에는 웬만하면 나서지 않는 편이지만 얼굴이 완전히 굳어서 사촌 오빠들을 쏘아보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고 아주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니네 형 대접 계속 받고 싶으면 닥치고 있어라. 지 앞가림도 못하는 한심한 새끼들이 어딜 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촌 오빠 둘 다 입을 딱 다물고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예전에 고등학교 때 둘째 사촌 오빠가 술에 취해 우리 아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들다가 그걸 보고 우리 오빠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둘째 오빠를 정말 심하게 패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촌 오빠들은 우리 오빠한테만큼은 감히 대들지 못했어요. 그날 그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두 사람 다 겁먹은 얼굴로 입도 뻥끗 못하고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 틈에 새언니는 한 박자 쉬고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큰아버님,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아버님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물려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건 아버님보다도 못한 게 현실 아닌가요? 그것도 은행 빚 다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 사실은 본인도 잘 아시죠? 큰아빠는 완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시고 이렇게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무시하시는 거 보니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아주버님들, 나중에 정말거리에 나앉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버님께 잘하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때 가서는 진짜 우리 쪽에서 국물도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새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저는 그 순간 속이 다 뻥 뚫리면서도 동시에 새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필요한 순간엔 누구보다 정확하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 모두 새언니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그랬더니요. 큰아빠랑 큰엄마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 동시에 입을 열어서 알아듣지도 못할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뭐라 하는지 단어도 안 되는 말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롭고 시끄러운지 순간 귀가 얼얼할 지경이었습니다. 큰아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침까지 튀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큰엄마는 목소리가 갈라져라 비명을 지르듯 욕을 퍼붓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순하고 조용하기만 하시던 아빠가 그렇게 단호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거실에 있던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커다란 손으로 허리를 짚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 이제 그만하셔.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욕을 퍼부으면 형이고 뭐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순간 큰아빠가 입을 다물더니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아빠가 그 틈에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나랑 내 마누라는 형님이 무시해도 내가 좀 더 잘하면 언젠가는 형도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다 참고 넘어갔어. 근데 참고 살았더니
이젠 우리 자식들까지 내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더라. 이제는 아니야. 이젠 나도 못 참아.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빠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는데 그 떨림이 화 때문인지 서운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큰아빠와 큰엄마도 순간 움찔하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어 큰아빠 가족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할 거면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요. 순간 거실에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어요. 사촌 오빠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끝을 내린 아빠는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단호함과 오래 쌓인 서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큰아빠네 식구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가방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큰엄마는 뭐라 중얼거리며 욕을 뱉어댔고 큰아빠도 코끝이 벌름거리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그 사람들을 말리거나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책 없이 시끄럽게 구시다가 결국 내쫓기듯 현관으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뭔가 울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언니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고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큰아버님. 그 부름에 큰아빠가 걸음을 멈추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뒷목만 빳빳이 세웠어요. 그 순간 새언니가 살짝 웃음을 머금고 너무나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조만간 돈 빌리러 우리 아버님께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여태껏 우리 시부모님 무시해온 거 무릎 꿇고 사죄하신 다음에 돈 이야기를 꺼내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모두 숨을 꿀꺽 삼켰어요. 새언니는 시선을 내리지도 않고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재산은 우리 근본 있는 사람들끼리 지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말에 큰아빠네 가족들 얼굴이 일제히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더 이상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어요. 순간 거실이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그 긴장감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얼얼했어요. 엄마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한숨을 내쉬었고 오빠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혹시 아빠가 속이 상해 우울해하실까봐 슬쩍 눈길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그 표정에는 묘하게 후련하고도 편안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큰아빠네 가족들이 다 떠나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남아 제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빠가 씁쓸해하시거나 허전해하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형제인데 이렇게 끝이 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시작하려고 모두 자리를 잡았는데 아빠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시더니 처음으로 한결 가벼운 얼굴로 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구나. 그 말씀에 우리 엄마도 눈가가 살짝 젖었고 저도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우리 가족끼리만 지낸 제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새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부드럽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지만 필요할 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날의 새언니를 저는 아마 평생 존경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어요. 히읗히읗히읗 제사 다 지내고 나서 한숨 돌린 뒤에 제가 새언니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얼굴 하나 안 빨개지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고 그렇게 막힘없이 말을 잘했어? 하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새언니가 평소에 워낙 조용조용한 성격이라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멘트가 그냥 즉석에서 나올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우리 오빠가 큰아빠네 가족들 얘기를 엄청 많이 했대요. 어릴 적부터 형님네가 어떤 식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했는지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또 오빠 본인도 어릴 때부터 그 집안 분위기에 치이면서 자랐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오빠가 평소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얘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지더래요. 새언니는 처음에는 그냥 옛날 가족 이야기 정도로 들었는데 결혼해서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를 뵙고 나니 그 모든 이야기가 더 실감이 났대요. 아, 이분들이 너무 순하니까 저렇게 당하고도 다 받아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분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당해야 했나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오빠랑 둘이 은근히 마음을 모았대요. 앞으로 큰아빠네 가족들 만나면
분명 또 어떤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올 거라고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말자고요. 새언니 말로는 우리 부모님 한이라도 조금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면서 웃는데 저는 순간 뭉클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줬는데 평소에 오빠랑 같이 큰아빠가 무슨 말을 할까? 큰엄마가 뭘 걸고 넘어질까? 이런 걸 다 예측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예상되는 망언들에 대해 어떤 대사로 받아칠지 어떻게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말할지까지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제일 멘붕 올까? 어떤 말이 제일 찔릴까? 를 둘이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너무 웃기고 기가 막혀서 언니 그거 드라마 대본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하고 물었더니 새언니도 웃으면서 드라마보다 더 리얼했죠. 그거 준비하는데 솔직히 좀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 한 번쯤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이러는데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워서 울컥했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아빠가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참고만 살아서 결국 너희들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도 아빠 얼굴에 지난번처럼 후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 저는 그냥 이제 우리 가족도 더는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앞으로 큰아빠네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 일로 평생 앙금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속으로만 참고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경조사에서 마주치면 큰아빠가 새언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또 허세 부리다 말조심, 행동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제사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새언니가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저한테 조용히 와서 또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더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귀찮겠다 하고요. 근데 그 말하는 얼굴이 너무 해맑아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아마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날 밤 누구보다 마음이 후련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슴이 시원할 정도니까요. 엄마, 아빠는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사셨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크게 풀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하셨을지 사실 이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자주 들어요. 예전에는 짝사랑하던 오빠와 첫 데이트하던 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장이 뛰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가족의 억울함을 같이 풀어준 통쾌함 때문이겠죠. 히읗히읗히읗 정말 새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같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다들 몸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속 시원하게 당당하게 사는 날들만 있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후기. 많은 분들이 저희 새언니를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곱씹어 생각할수록 우리 새언니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요. 전에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에 큰아빠네 가족들 앞에서 사이다 발언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제가 놀라고 존경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건 오빠네 부부가 주말마다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아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새언니가 한결같이 성심껏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는 인생 이야기만 시작하면 끝이 없으세요. 젊을 적 가게를 어떻게 차리셨는지, 그때 어쩌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손님이 많았던 날에는 어떤 메뉴가 제일 인기였는지, 또 어쩌다 큰엄마가 시비 걸었는지 그 이야기가 한두 해쯤 되면 좀 짧아지려나 싶은데 해마다 디테일이 더 늘어갑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어서 상차리면서 또 저 얘기다 하고 미리 웃음부터 나오곤 해요. 그런데 우리 새언니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듣고 맞장구 주더라고요. 아빠가 내가 그때 말이야 식당 자리를 옮기고 나서 한 달 매출이 하고 얘기를 꺼내시면 새언니는 정말요? 아버님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하고 꼭 중간중간 질문도 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하고 고마워서 매번 우리 새언니 정말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게 돼요. 엄마도 그런 새언니를 보면 어휴 저 착한 애가 언제까지 저 얘기를 웃으면서 들어줄까 하면서도 표정에는 늘 흐뭇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엄마가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새언니랑 네 아버지는 전생의 부부였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가 잘 통하냐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듣고 있던 저도 빵 터졌어요. 그 말에 아빠도 에이 뭔 소리야 하고 웃으시긴 했는데 은근히 기분 좋아 보이셨답니다. 참 웃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아빠가 옛날 얘기를 새언니한테 해주실 때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큰엄마가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시집살이 시키던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할 땐 아빠 목소리가 살짝 달라져요. 그때 말이야, 네 엄마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좀 더 서운한 기색을 띠세요. 그러면 새언니는 어머 진짜요? 그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고 더 진지하게 물어봐주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엄마가 어디서든 귀신같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부엌에서 상 차리다가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그 이야기만 시작되면 꼭 그건 내가 당한 건데 하고 끼어드세요. 그러면 아빠가 좀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 내가 해주고 있잖아. 하고 말리시고요.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직접 당한 건데 내가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하시면서 새언니 쪽으로 몸을 돌려서 본인이 버전의 스토리를 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빠는 옆에서 아니, 내가 하고 있잖아 하고 중얼거리시고 엄마는 아니라니. 그때 내가 하고 더 큰 목소리로 이어가세요. 그렇게 두 분이 서로 내가 말할 거야 하면서 티격태격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웃겨서 혼자 꼭 참다가 결국 터져버려요. 새언니는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맞장 붙이고 웃고 질문하고 완전히 한편의 가족 시트콤이 따로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집 진짜 평화롭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에요. 새언니가 우리 가족에 들어와 주어서 이 낡은 옛 이야기조차 다정한 추억처럼 보이게 해주니까요. 정말 새언니를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예전에 제사 자리에서 큰아빠네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맞섰던 것도 대단했지만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아빠의 수십 년 된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고 엄마의 억울했던 사연에도 공감해주고 또 그 두 분이 서로 얘기하겠다고 실랑이 할 때도 웃으며 받아주는 모습이 진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새언니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집에 오면 우리 아빠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주말이면 오빠랑 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새언니를 보며 활짝 웃으시고 새언니도 마치 친정에 온 딸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요. 그러면 아빠는 늘 하시던 대로 예전에 힘들었던 일이나 억울했던 일들을 꺼내놓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새언니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처럼 한 번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내가 정말 아무리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 하고 말끝을 떨리게 하시면 새언니는 꼭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십니다. 아버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저도 괜히 뭉클해져서 마음이 시큰해집니다. 또 아빠가 젊을 적 가게가 잘 되던 이야기를 하시면 새언니가 같이 웃으며 아버님 진짜 멋지세요. 그때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결정하셨다니요. 하면서 아빠를 칭찬해드려요. 아빠도 그럴 때마다 아이처럼 기뻐하시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세요. 언젠가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새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언니, 솔직히 매번 똑같은 얘기 듣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새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가끔 허리가 아프거나 졸릴 때는 있는데 아버님 얘기는 신기하게도 매번 들어도 중간중간 새로 재밌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귀여운 비밀이 있어요. 사실 저희 오빠는 성격이 약간 무뚝뚝하고 귀찮은 걸 싫어해서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자. 또 가면 아버지 얘기 길어질 텐데 하며 가지 말자고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언니가 아니야. 이번 주에도 가자. 아버님 기다리실 거야. 하고 설득해서 결국 오빠가 마지못해 따라온대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오빠가 장난으로 너 뭘 노리고 자꾸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냐? 하고 물으면 새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니네 집 재산 노리고 그러지 하고 농담을 툭 던진대요. 그럼 오빠가 똑똑한데? 하면서 서로 낄낄대며 웃는다고 해요. 듣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고 흐뭇한지 몰라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새언니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요. 절대 어떤 계산이나 이득을 바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성과 다정함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다 알고 있어요. 참 그 증조 할아버지 제사 때 새언니가 그야말로 폭풍 사이다를 날리고 큰아빠네 가족들이 망신당한 이후로 그쪽 식구들은 정말로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와서 상에 앉고 어깨에 힘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제사나 차례에도 얼굴도 안 비쳤어요. 최근에 엄마가 큰엄마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큰엄마가 하소연을 하더래요. 아이고 이제 집에 돈이 없어. 빚이 9억이야. 이자 내는 것도 미쳐버리겠다 이러면서요. 엄마도 마음이 약하셔서 처음에는 그래요 하고 듣고 계셨는데 한참 듣다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해서 아니 그런데도 아직 씀씀이 못 줄이셨어요. 하고 한마디 하셨대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엄마가 내가 그 말 하면서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 하며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도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재산 많이 물려줘도 써재 끼는 데는 못 당한다. 그 말을 항상 하셨는데 결국 우리 큰 집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싶어요. 사실 이번에 새언니랑 오빠가 제사에서 결단력 있게 한마디 해준 덕분에 큰 집과는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된 거다.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건 무시뿐인데 그걸 왜 이제껏 참고 형제라고 애써 붙들고 있었나 후회돼. 그 말을 하시는 얼굴이 아주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엔 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 보이셨는데 이제는 훨씬 홀가분해 보이세요. 댓글에 많은 분들이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근황을 적어봤어요. 적고 보니 별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이제 조금 평화로워지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이야기일 뿐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새언니를 더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할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지만 다들 건강 챙기시고 힘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